백성현 선생님과 멋진 신세계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한테는 이 책이 어떤 책이었을까요? 40대가 되어서 멋진 신세계를 만났습니다. 네. 만남과 동시에 저의 인생책이 되었죠. 멋진 신세계를 읽고 처음엔 1932년에 출간되었죠. 네. 그때 출간된 책이라고 믿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현대성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죠? 그 과학적 상상력에 다들 놀라기도 하죠. 멋진 신세계 말고도 이렇게 미래를 나타내는 디스토피아 소설들이 좀 몇 권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오늘 다루게 될 멋진 신세계와 그리고 조지 오웰의 1984년 1984. 네. 네. 러시아 작가인 자마친의 우리들이라는 소설이 이게 멋진 신세계와 1984를 가지고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목이 네. 길들여진 미래라는 제목으로 네. 제가 첫 책을 냈죠. 조지 오웰의 1984년과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함께 풀어쓴 서평쯤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올더스 헉슬리는 인류의 영원한 지성이죠. 가족력에 뛰어난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유명한 사람이 있었나요? 가족 중에? 할아버지인 토마스 헉슬리는 당대의 네. 그 진화론의 계승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이 책 내용에 진화론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담고 있어요. 그죠? 네. 이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의 형제들까지도 전 세계를 주름 잡았던, 그러니까 과학계를 주름 잡았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헉슬리는 한때 그 망막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네. 잠시 실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과학자의 길을 접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그의 네. 지성만큼은 잃지 않았던 점이겠죠. 아하. 그 오늘 나누게 될 멋진 신세계만 보더라도 네. 그의 정신세계를 우리가 그 짐작할 수 있는데요. 네. 어느 부분이냐면 존과 무스타파가 그러니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읽게 되면 우리의 이해를 압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이 책의 백미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올더스 헉슬리의 지성을 그대로 담아낸 존과 무스타파의 대화. 그러니까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과학의 길을 가진 못했지만 그 이후로 잠시 이튼 스쿨에서 교사로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교사로 있을 때 제자 중에 바로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1984년을 지었던 조지 오웰이죠. 조지 오웰을 제자로 만났군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1984년을 쓰게 된 계기나 어떤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지금까지도 두 소설은 비교되고 있습니다. 양대 디스토피아 소설 하면 1984, 멋진 신세계 두 권을 꼽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언제 이분은 돌아가셨나요? 그의 죽음은 같은 날 이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사망 소식으로 인해서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가 남긴 저작들은 여전히 우리의 그 인문 세계와 지평을 넓혀주고 있죠. 멋진 신세계에 나온 사회는 계급 사회예요. 예, 맞습니다. 탄생부터 계획적으로 만들어져서 계급에 적합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특징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이 플라톤의 국가가 생각이 났거든요. 상당히 유사한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 위로부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리고 입실론까지 그들은 난자로부터 이제 분열되는 횟수에 따라서 이제 계급이 정해지는데요. 계급에 따라 외모도 달랐습니다. 알파 계급에 가까울수록 외모가 뛰어났겠죠. 네. 잘생기고 네. 예쁘고 네. 그리고 몸매도 뛰어났겠죠. 굉장히 차별적이고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그건. 네, 맞습니다. 지식의 범위도 달랐습니다. 아하. 알파 계급에 가까울수록 지식적인 노동들이 많았겠죠. 입실론에 가까울수록 육체적인 노동이 많았겠죠. 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계급과 계급 사이에 배타적인 체계를 심어 두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는 일종의 닫힌 사회죠.
서로 이제 계층 간의 이동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계급 간의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음. 하지만 자신이 가진 계급에 대해서 특별히 불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왜일까요? 소마? 예, 맞습니다. 특히 입실론을 보카노프스키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하나의 난자로부터 무려 96번이나 분열해서 만든 일란성 다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96명이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제품을 찍어낸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신세계에서는 이를 두고 과학기술의 쾌거라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예, 앞으로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너무 안 되죠. 그렇지만 저 역시도 그런 날을 기대하진 않습니다. 네. 입실론은 신세계에서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마치 기계의 어떤 부품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만이 없었습니다. 소마 때문이기도 하고 네. 국가로부터 길들여진 존재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우리가 입으로 계급에 대해서 얘기는 하진 않지만 실제로는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존재는 또 막을 수도 없겠죠. 네. 예. 왜냐하면은 부와 가난은 세습되고 있으니까요. 네. 길들여진다라는 것과 길러진다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는 좀 구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함에 있어서 일정한 방향으로 시민들을 교육시키는 것. 그건 충분히 있어야만 되는 일이거든요. 길러지는 것. 근데 그것이 이제 폐쇄적이고 닫힌 결론이고 그 개인들이 바꿀 수 있는 역량까지도 제한하는 길들여지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방금 하신 그런 특징들을 소마로 함축할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국가가 소마를 가지고 국민들을 신세계 문명인들을 길들이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길들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인공들 이름이 다 낯설지가 않아요. 포드, 마르크스, 레니나, 엥겔스도 나오고 바쿠닌도 나오고 다 우리한테 익숙한 이제 이름들이거든요. 그 이름들의 어떤 상징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읊으신 이름들의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겠죠. 주인공인 버나드 마르크스의 마르크스, 레니나 크라운의 레닌, 엥겔스 이런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영국과 미국의 어떤 민주주의 어떤 진영의 반대에 있는 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정치가나 사상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아마도 공산주의를 신세계에 빗댄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드가 이제 신인 거 보면 단지 공산주의만을 빗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의 폐단도 같이 놓고 보고자 했던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포드 신에게 다들 기도하고 기원을 하잖아요. 예,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올더스 헉슬리가 멋진 신세계를 집필하기 전에 포드의 공장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공장에서 볼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기도 하죠. 그렇죠. 너무도 익숙하죠, 우리에게는. 신세계에서 이제 포드는 이제 신을 대신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포드 자동차의 첫 모델명이 T였죠. 아, 그랬나요? 예, 십자가가 T 모양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걸로. 포드의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뭘까요? 효율성. 그렇죠. 효율성과 안정이죠. 아, 그러면 이 전체 이 멋진 신세계가 표방하고 있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네요. 예. 효율성과 안정. 주인공이 이제 버나드 마르크스. 어떤 인물인가요? 알파 계급이지만 알파답지 않은 육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수정되는 그 수정관에서 수정될 때 뭔가 실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외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봐지는데요. 아마 이런 외모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어떤 외부의 시선을 받게 되고 그걸 자신 스스로 계속 의식을 했겠죠. 결핍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내적인 공간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 결핍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내적인 고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버나드가 그런 인물이 아닐까요? 뭐 일종의 컴플렉스를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컴플렉스 있으세요? 많죠. 그렇죠. 네. 우리도 늘 가지고 있는 게 컴플렉스잖아요. 그러면 자꾸 그 컴플렉스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는 또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의식하게 되다 보면은 그 결함을 감추려고 하고 또 숨기려고 하기도 하겠죠. 네, 그게 이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왜곡, 세상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네. 저는 이것을 그 버나드 마르크스가 그러니까 자의식을 컴플렉스를 통해서 가지게 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결핍을 통해서 자의식을 예. 만들어냈다. 예. 신세계 사람들은 자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결핍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의식이죠. 예. 결핍 있으세요? 제가 머리 뒤통수가 좀 평평합니다. 친구 절친 하나 나와요. 헬름홀츠. 이 캐릭터는 이제 마르크스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버나드 마르크스가 어떤 결함이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 하면 헬름홀츠는 결함보다는 아주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죠. 버나드가 결핍의 아이콘이었다면 헬름홀츠는 이제 과잉의 아이콘일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는 글쓰기에 어떤 천재적인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남들과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남들로부터 시기의 대상이 된다는 거겠죠. 네. 그리고 보통 우리는 튀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진 않잖아요. 저 싫어하시죠? 약간은 사실 헬름홀츠가 가지고 있는 그 글쓰기의 어떤 능력 상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사유하고 상상하고 내면 공간이 커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 상상은 네. 다른 생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하. 그 그렇죠. 상상하는 그의 능력은 국가로부터 제공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더욱 위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국가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를 벗어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시스템 사회에서 시스템 외부로 벗어나는 그 능동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신세계에서는 헬름홀츠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여성 레니나가 나와요. 네. 다른 인물에 비해서 레니나를 좀 주목했던 점이 있어요. 아름다워서. 빙고! 레니나는 완벽한 미모의 여성이죠. 그리고 모든 남자들의 어떤 선망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아마 수많은 남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소마를 먹고요. 아하, 네. 네. 소마는 모든 걸 참게 만들어줍니다. 아, 네. 그 레니나의 장면에서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면 잠을 잘 때 수면 교육을 하잖아요. 예. 레니나가 어느 날 잠에서 깼어요. 그 수면 교육하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아, 내 귀에 계속해서 윙윙 울리던 것들이 이런 교육의 소리였구나라는 자각의 순간이 잠깐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버려요. 그걸로 인해서 자각을 가진다든지 개인으로서 성장하는 계기로 삼는 게 아니고 그냥 넘어가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가장 레니나한테 안타까웠어요. 레니나가 두 남자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게 되잖아요. 버나드하고 존. 예, 맞습니다. 이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이제 가지기 위해서 이제 안간힘을 쓰는데 어떻게 되죠? 순탄하지 않았죠. 그렇죠. 존한테는 거부를 당했죠. 예. 네. 실제 관계를 가졌을까요? 매번 그렇게 버나드와 존이 이렇게 밀어낸다 그러면 신세계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관계를 끊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특히 이제 야만인이었던 존에게는 어떤 집착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네. 밀어내면 낼수록 더 집착하는 레니나의 감정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불안한 감정을 소마로 이제 해결해 보려고 먹었지만 항상 그때뿐이었죠. 그 이후에 레니나의 어떤 변화의 양상을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만약에 올더스 헉슬리가 멋진 신세계의 속편을 만들었다면
아마 레니나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자의식을 가진 레니나의 등장. 예, 그렇죠. 기대가 될 예. 뻔했는데, 예. 제가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서 야만인으로 나온 가장 역동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존이 나와요. 존은 어떤 인물이죠? 존은 야만인 보호구역에서 살았지만은 버나드의 상사인 토마킨이죠. 네. 토마킨의 사생아였습니다. 네. 이 토마킨은 그의 연인이었던 그 문명인 여성 린다와 함께 야만인 보호구역으로 여행을 떠나는데 거기서 이제 린다를 잃게 되죠. 네. 예. 그 일이 있은 후로 린다는 야만인 보호구역에서 이제 살았고 또 나중에 존을 낳고 그를 기르게 되죠. 네. 예. 린다가 존을 이제 양육하면서 문명 세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존한테 이 문명 세계가 꿈의 세계 혹은 신의 세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엄마인 린다로부터 들었던 그렇죠. 이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좀 특이한 점은 셰익스피어의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야만인의 인디언으로부터 또 인생의 지혜를 좀 얻기도 합니다. 네. 존은 야만인이긴 하겠지만 언어와 문학을 통해서 이제 인문학의 세계를 보는 안목을 지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존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이제 그 지점에서 조금 안타까웠던 것이 존은 항상 이게 셰익스피어의 모든 구절들을 모든 상황에 적용해서 읊고 다니잖아요.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는 게 아닌 셰익스피어의 글로 자기를 상태를 표현하는, 요즘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보단 이모티콘으로 어떤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존도 물론 야만인 보호구에서 살았을 때, 그 야만인으로 있을 때보다 신세계로 왔을 때 저는 존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던 신세계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아하.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존도 더 자의식이 강해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무스타파 몬드라는 인물이 마지막 후반부에 나와서 아주 강한 이펙트를 남기거든요. 무스타파 몬드도 보면 존과 버나드, 헬무츠와 같은 고민을 충분히 했던 인물로 보여지고 있어요. 무스타파 몬드는 한 대륙을 책임지는 통제관입니다. 네. 그 역시도 통제관이 되기 위해 네. 남다른 특별한 교육을 받았겠죠. 신세계 문명인이 접할 수 없는 지식과 학문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스타파가 보기에 인문학은 신세계의 가치인 안정과 효율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대화를 이렇게 전개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주 논리적이고 명쾌하죠. 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역시도 철저하게 어떤 길들여진 문명인에 불과하죠. 소마 어떻게 보셨나요? 소마는 신세계를 지탱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현대 우리나라에서 소마가 뭘까요? 소마는 이제 마약의 일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네. 현대의 소마라고 한다면은 뭐 프로스포츠가 뭐 그런 것이 아닐까요? 프로스포츠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국민들을 길들이기 위한 목적? 그렇죠. 관심을 정치에 대한 관심보다는 스포츠에 집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탄생 비하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거는 이제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소마를 이제 현대에서 마약이나 아니면 뭐 스포츠나 어떠한 뭐 소비 이런 것들로 빗대어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약과 스포츠, 소비 좀 차이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약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잖아요. 예. 자의적으로. 예. 근데 스포츠라든지 소비는 자유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정도는 좀 다르긴 한데. 혹시 네. 야구장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너무 길어요, 저한테는. 저는 100m 달리기, 쇼트트랙, 이런 거 좋아해요. 짧은 거. 스포츠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현장에 가보면 눈앞에는 물론 경기를 집중해서 보겠지만 경기보다도 응원하는 목소리, 환호하는 목소리,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치어리더들이 눈앞에 있죠. 그러다 보면 푹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삶의 어떤 활력을 얻을 수도 있고. 근데 벗어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중독과 중독이 아닌 것의 이제 구별이 뭐냐면 그것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리고 다른 일상생활 할 때 모든 생각이 집중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이제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푹 빠지는 어떤 대상들이 있겠죠. 심지어는 게임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버나드는 소마를 거부하잖아요. 중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버나드는. 네, 맞습니다. 그 소마는 이제 모든 이제 불만과 불평을 잠재우는 이제 특효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소마는 어디서 제공하죠? 국가에서 제공하죠. 국가에서 제공하죠. 국가에서 제공한다는 점은 뭔가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통제 수단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서 이제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자, 문명인은 소마를 통해서 이제 고통 없는 최고의 삶을 이제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는 시대가 아닐까요? 소마를 먹는 순간 사피엔스를 넘어 좀 호모데우스, 인간이 신이 되는 경험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길들여져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불쾌가 없는 세상, 오직 쾌락만 있는 세상. 그러면 그 세상은 쾌로 느껴질까요? 그러니까 쾌는 이제 어느 경지에 도달하는 감정이잖아요. 네. 도달하고 나면 또다시 결핍의 상황을 이제 맞게 되고요. 따라서 쾌락을 추구하면 할수록 고통은 더해만 갑니다. 쾌는 또 다른 의미에선 고통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죠. 이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 뭘까요? 고통을 줄이는 방법으로 욕심을 줄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쾌락을 추구할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단련시키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존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비록 그는 자살로 끝을 냈지만 제2의 존이 나타나기를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 고통이 있습니다. 즉 나는 이 고통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문숲입니다.